도시 외곽. 하얘질 역히면 낡은 아파트 단지의 오래된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다. 그 불빛 중 가장 작은 한 칸에 이준호, 리준, 호익차가 살고 있었다. 17살. 또래 아이들이 한창 꿈을 꾸고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였지만 준호는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지울 수 없는 기름때와 흙먼지가 늘 남아있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오직 홀로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굳건한 책임감과 언젠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준호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가 잠에서 깨실까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쌀뜨물로 끓인 밍밍한 죽이었지만 그는 정성껏 죽을 때워 따뜻한 온기가 돌게 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곁에 앉아 스푼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준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우리 준호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에 준호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새벽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낮에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해가 저물면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과 세제에 손이 불도록 일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할머니의 옆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조용히 들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의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늘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잠든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낡은 책상 한쪽에는 빛바랜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아버지는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것을 즐기셨고 언젠가 아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꿈을 꾸셨다. 그 꿈을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려 하셨다. 종이 비행기 모형은 준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비행에 대한 열망과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하늘을 향한 막연한 그리움을 상징했다. 그는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종이 비행기 모형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언젠가 자신도 저 넓은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막연히 꿈꿨다. 어느 날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낡은 골목길 어귀에서 준호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아픈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오염된 도시의 동물이라며 경멸하거나 그저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러나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점심으로 먹으려 했던 낡은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작은 손으로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해 주었다. 고양이는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비볐다. 이 행동은 준호의 따뜻한 연민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이타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점점 불어나면서 준호는 큰 병원이 있는 서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렵게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KTX 기차표를 구했다.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그는 불안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과 할머니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낡은 배낭을 메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좌석은 기차 가장 뒤편의 일반석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기차에는 준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 JYP 그룹의 회장 강태성, 강태숭 은 기차 특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비서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임신 초기 단계인 그의 아내 정소연, 정SO연이 앉아 있었다. 소연은 임신으로 인해 몸이 약해져 있었고 강 회장의 과도한 보호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불안감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감시와 외부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강 회장 가문의 3대 독자로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존재였다. 소연은 늘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와 함께 아기를 향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내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정작 아내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은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그저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기차 안의 공기는 평온해 보였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순조롭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객실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갑자기 기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내 급정거했다. 머리 위 짐칸에서 짐들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비상벨을 찾으려 허둥댔다. 기차 내 방송에서는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기차가 비상 정지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고 기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특실에 앉아있던 정소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임신 초기였던 그녀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하열이 시작되자 그녀의 비명은 더욱 커졌다. 특실 승무원들은 기차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응급 환자의 발생에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태성 회장은 아내의 위급한 상황에 패닉에 빠져 소연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와 무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맨 뒤 일반석에 앉아있던 이준호는 기차의 격렬한 흔들림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앞쪽 객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함께 비상구 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소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붉은 하열 자국을 목격했다.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강 회장이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본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서울에 도착해야 할머니 병원비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소연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녀의 배를 감싼 손은 준호의 마음속에 강한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 걱정과 기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고 소연을 돕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호는 쓰러진 소연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준호를 강하게 경계하며 소리쳤다. 거기 학생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떨어져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의 경호원들도 준호를 거칠게 제지하려 들었다. 학생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했지만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경호원들은 준호를 힘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준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소연과 아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기차가 비상 정지한 동안 한시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 그는 주변의 만류와 강 회장의 경계를 무릅쓰고 소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의료봉사를 자주 다니셨던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다. 능숙하게 소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던 깨끗한 청화 구급상자를 찾아 응급지혈을 시도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게 제지당하는 와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침착함을 기억해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준호는 강 회장 부부에게 오해를 받거나 혹 기차에서 내린 후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기차는 여전히 멈춰 서 있었고 객실 안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은 준호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기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준호는 강태성 회장과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정소연에게 다가갔다. 강 회장이 손대지 마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소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손목을 짚어 맥박을 확인하고 기차 내부에 비치된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능숙하게 응급지혈제를 꺼내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소연의 생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준호는 과거 의료봉사를 자주 다니셨던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웠던 지식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그에게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준호의 본능처럼 발현되었다. 승무원들은 준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에 놀라 그를 돕기 시작했다. 기차 내 의료 장비를 가져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준호의 응급처치 덕분에 소연의 하혈은 멈추고 그녀는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불안했던 아기의 심장 박동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소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좌석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은 강태성 회장과 그의 비서이자 JYP 그룹의 전무 권혁진, K 원휴진에 의해 목격되었다. 강 회장은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을 구한 준호의 뛰어난 위기대처 능력과 침착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호의 낡은 옷차림과 차분한 태도를 보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품을 느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준호를 찾아내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싶다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준호에게서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과 닮은 강인함과 순수함을 발견했다. 한편 권혁진 전무는 준호의 뛰어난 능력과 강 회장의 관심에 질투심을 느꼈다. 권 전무는 강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해 왔으며 JYP 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회장님이 저런 촌뜨기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권 전무의 얼굴에 비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기차가 정지하자마자 은밀히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준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혁진은 준호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가난한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겨우 저런 놈이 감히 회장님 눈에 들다니. 권혁진은 강 회장이 준호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언론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회사 내부 게시판에 준호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기차에서 임산부를 구한 소년. 알고 보니 돈 노린 위선자. JYP 그룹 회장 부부. 가난한 소년의 연극에 노란하다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는 준호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소연을 구한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또한 권혁진은 준호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준호를 이용해 강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JYP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권혁진의 검은 그림자가 준호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막막해진 할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 그의 낡고 먼지 쌓인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은 그의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다. 기차가 비상 정지한 후 정수연은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그녀와 아기 모두 무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태성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곧바로 이준호를 찾아 보답하려 했다. 그러나 준호는 강 회장의 거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준호의 순수하고 강직한 태도에 강 회장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준호의 눈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품과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침착함을 발견했다. 강 회장은 준호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 대신 JYP 그룹의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봉사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준호 군의 특별한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할머니의 치료비와 준호 군의 생활비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이 봉사단은 준호에게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의사의 꿈을 되찾을 경기장이 될 것이었다. 준호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호는 봉사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권혁진 전무의 교활한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권 전무는 언론과 대중에게 준호가 돈을 노리고 소연을 구한 것이며 응급의료봉사단에 들어온 것 또한 JYP 그룹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고작 고등학교 중퇴생이 감히 의료재단에 들어오다니. 응급처치 실력은 다 쇼였을 뿐이다. 같은 비열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삽시간에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준호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그의 순수성을 비웃었다. 심지어 의료재단 내부 직원들 중 일부는 권혁진의 압력으로 준호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 그는 중요한 의료 봉사에서 제외되거나 그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일부 의사들은 준호의 출신을 비하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의료는 학문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깨너머로 배운 게 전부인 애송이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준호는 홀로 이 모든 비난과 불이익, 그리고 멸시를 감당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밤늦게 낡은 방에서 꺼내보는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뿐이었다. 모형 비행기를 만질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남을 돕는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곤 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JYP 그룹이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심각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고아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고 약품도 제때 공급되지 않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언론은 JYP 그룹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비난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보도했다. 강 회장은 이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권혁진은 이 사건을 강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하지 못하게 막고 필요한 약품 공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의 목표는 강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영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준호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병원비 걱정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는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는 의료진의 부족과 약품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고통받는 아이들의 얼굴과 자신의 순수한 진심을 세상에 증명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식중독 사건은 준호에게 자신의 능력과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혹독한 최후의 시험이 될 것이었다. 고아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집단 식중독으로 쓰러진 아이들은 하나둘씩 의식을 잃어가고 의료진은 패닉에 빠져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준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긴장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아이들의 생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의료진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의료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준호는 곧바로 아이들의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그는 아이들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약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과거 아버지에게 배웠던 응급처치 지식과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타고난 판단력을 발휘했다. 의료진은 그의 침착함과 전문적인 모습에 놀라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자 준호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팔은 후들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제발 버텨줘. 그의 입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심장 박동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미 2번이나 포기하려 했다. 준호군, 이제 그만. 그때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권혁진 전무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끝이군. 강 회장도 끝이고 저 애송이도 끝이야. 모두 내가 조작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묻히겠지. 바로 그때였다. 준호의 눈에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희미하게 경련하는 눈꺼풀, 미약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것은 생명의 마지막 불씨였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아이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살아야 해.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내 진심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아이의 심장이 미약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심장. 박동소리가 고아원 전체를 감쌌다. 의료진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기침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고 다른 아이들 또한 준호의 지시 아래 적절한 처치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준호의 활약 덕분에 집단 식중독으로 쓰러졌던 아이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이 모든 상황은 고아원에 급히 설치된 CCTV를 통해 강태성 회장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준호의 놀라운 능력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헌신적인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권혁진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권혁진이 식중독 사건을 악용하여 의료 인력을 축소하고 약품 공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명백한 증거들. 즉, 그의 통화 녹취록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재단 자금 유용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났다. 권혁진은 자신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권혁진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준호의 투혼과 권혁진의 악행을 대서특필하며 준호를 고아원의 영웅, 진정한 의사로 칭송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병상에 있던 정소연은 뉴스를 통해 준호의 활약상을 접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진정으로 순수한 사람이야.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아이앱그룹 로고가 새겨진 펜던트가 마치 그 펜던트의 무거움과 허세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듯 가볍게 느껴졌다. 준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의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은 이제 그의 순수함과 희망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이사회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권혁진 전무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회사 예산 유용,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음해와 해고 시도, 고아원 식중독 사건을 악용한 의료 물품 공급 방해 등 그의 비리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JYP그룹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몰수당한 채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그를 따랐던 부하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준호를 비웃고 방해했던 의료재단 내부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준호의 진심과 능력을 보며 자신들의 편협한 시선을 뉘우쳤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사과는 준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그들의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 또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강태성 회장은 준호에게 JYP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꿈이었던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할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의 할머니는 강 회장의 지원 덕분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1그룹이 제공한 평화로운 새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넓고 깨끗한 집에 들어선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정소연은 병상에서 뉴스를 통해 권혁진의 몰락과 준호의 명예회복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며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소연은 폐 질환을 완전히 극복하고 준호와 함께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와 그룹의 이미지에 갇힌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몇 달 후, 준호는 JYP 그룹이 후원하는 새로운 의료 봉사단의 발대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강 회장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몸은 지식과 경험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강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준호야, 너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용기와 순수함이 무엇인지를 너는 우리 JYP 그룹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다. 이제 JYP 그룹은 너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의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종이, 비행기 모형은 이제 강 회장 집무실 한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모형 비행기를 보며 준호의 순수함을 되새겼다. 모형 비행기는 준호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표였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상징했다. 소연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JYP 그룹 로고가 새겨진 펜던트가 아닌 준호가 선물한 작은 은색 청진기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의 주머니에는 늘 작은 종이 비행기 모형이 조용히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라의 나눔 재단은 강태성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준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소연의 아낌없는 참여, 수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준호는 재단을 통해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지원은 물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의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준호와 소연의 활동을 늘 응원하며 그들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할머니의 맑은 미소는 준호에게 언제나 큰 힘이었다. 정소연은 폐 질환을 완전히 극복하고 JYP 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서 준호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에 갇힌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와 준호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준호는 재단이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한 사랑의 병원 개교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병원은 수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준호처럼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병원은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 학용품과 의료 도구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교식이 끝난 후 준호와 소연은 병원 옥상에 함께 서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소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호 씨,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작은 종이 비행기 모형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소중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소연의 목에는 여전히 준호가 선물했던 작은 은색 청진기 모양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병원 입구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권혁진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출소한 후 언론에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조용히 미래 나눔 재단의 활동을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감히 준호와 소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준호와 소연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병원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척을 알리고 있었다. 준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